혹시 지난 2025년에 그 기록적인 상승장 기억하시나요? 아, 네, 그럼요. 자료를 보니까 그때 투자자 10명 중에 7명이 수익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정말 너도 나도 돈을 벌었고 주식 투자가 이렇게 쉬운 거였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죠. 바로 그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아주 냉정한 질문 하나만 던져볼게요. 만약에 이 기간이 5년, 10년으로 늘어난다면 아, 그때도 이 7명이 전부 다 웃고 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해가 쨍쨍할 때 배 띄우는 거랑 이 폭풍우 속에서 항해하는 건 전혀 다른 기술이니까요. 그렇죠. 상승장에서 잠깐 수익 내는 거랑 10년 이상 꾸준히 자산을 지켜내면서 불리는 건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오늘 이 자료를 좀 깊게 파보고 싶었습니다.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인데 전쟁터 같은 시장에서 10년 넘게 살아남은 진짜 고수들의 생존 비결을 다루고 있거든요. 네. 근데 놀랍게도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지키는 4가지 절대 원칙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뭐 S&P 500 장기 투자하세요 같은 그런 뻔한 얘기가 아니라서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저도 그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특정 종목이나 뭐 기술적 분석이 아니라 자산을 대하는 아주 근본적인 태도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한국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심지어 코인이든 모든 자산에 통용될 수 있는 뭐랄까 투자의 본질에 가까운 원칙들이죠.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이 4가지 원칙을 하나씩 분석해 보면서 이게 왜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핵심이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칙부터가 우리가 평생 배워온 거랑 정반대라 아주 흥미로운데요. 승률에 신경 쓰지 마라. 네. 아니, 이긴 횟수가 중요하지 않다니.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평생 시험에서 100점 맞아야 하고 경기에서 이겨야 성공이라고 배워왔는데 말이죠. 바로 그 고정관념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처음 빠지는 함정입니다. 아, 함정이군요. 네. 주식시장은 학교 시험이랑은 정반대거든요. 이곳은 얼마나 자주 맞췄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빈도의 게임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 맞췄을 때 얼마나 크게 벌었고 틀렸을 때 얼마나 적게 잃었는가. 즉, 크기의 게임이라는 거죠. 이 자료에서는 바로 손익비라는 개념으로 이 본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손익비. 저도 자료에서 그 단어 보고 조금 갸우뚱했어요. 이익과 손실의 비율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게 승률보다 중요할 수 있다는 게 선뜻 와닿진 않더라고요. 그럼 제가 자료에 나온 계산을 조금 더 쉽게 한번 풀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당신이 야구 선수라고 한번 상상해보죠. 10번 타석에 들었었는데 6번은 삼진 아웃을 당했어요. 하지만 4번은 홈런을 쳤습니다. 이걸 투자에 대입해보면 10번 투자해서 6번은 실패했어요. 한 번에 1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잃은 거죠. 승률 40%네요. 학교 시험이었으면 이건 낙제점인데요. 그렇죠. 하지만 나머지 4번의 성공적인 투자에서 각각 3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을 벌었다면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1200만 원 수익에서 600만 원 손실을 빼면 최종적으로는 600만 원 순이익이네요. 네. 와, 10번 중에 6번을 틀렸는데도 결국 돈을 벌었어요. 이게 바로 손익비의 힘이군요. 그렇습니다. 고수들은 이 종목이 100% 오를까 이걸 고민하지 않아요. 어차피 미래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네. 대신 이렇게 묻는 거죠. 이 투자가 실패했을 때 내가 감당할 손실은 100만 원으로 제한되는데 성공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300만 원 이상인가? 아, 그 개선이 서는 자리에서만. 네, 바로 그 계산이 서는 자리에서만 베팅하는 겁니다. 이런 투자를 반복하면 승률이 50%가 안 돼도 장기적으로는 계좌가 우상향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 기대 수익이라는 걸 대체 어떻게 예측하죠? 내가 맞으면 300만 원 벌 거야? 이건 그냥 희망 사항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아마추어와 프로를 가르는 지점이죠. 마침 자료에서 구글의 바드 시연 실수 사건을 예로 들었는데 그걸 한번 복기해보죠. 네, 저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때 뭐 온통 구글의 위기라는 뉴스뿐이었죠. 맞아요. 구글의 AI 챗봇 바드가 시연회에서 오답을 내놓으니까 시장이 AI 경쟁에서 구글은 끝났다면서 패닉에 빠졌고 주가가 하루 만에 100조 원 넘게 증발했거든요. 100조 원? 네. 그때 고수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바드의 작은 시연 실수 하나 때문에 구글의 검색 엔진 독점력, 유튜브의 그 막강한 플랫폼, 클라우드 사업의 성장성이 정말 하루아침에 사라졌을까? 답은 아니오겠죠? 그렇죠.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는 전혀 훼손되지 않았는데 시장의 과도한 공포 때문에 가격만 일시적으로 폭락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손익비 폭발 구간인 거죠. 아, 손익비 폭발 구간? 시장의 그 비이성적인 공포가 만들어낸 가치와 가격의 괴리를 이용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분석에 기반한 손익비 계산이죠. 정말 명쾌하네요. 그렇게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주식을 샀다면 그 다음은 뭘 해야 할까요? 이 두 번째 원칙이 정말 역설적인데 아무것도 하지 마라입니다. 이건 또 무슨 뜻인가요? 말 그대로입니다. 좋은 자산을 좋은 가격에 샀다면 그 이후에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행동은 오히려 수익률을 갉아먹을 뿐이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투자를 약간 노동처럼 생각해요. 직장에서처럼 부지런히 뭔가를 해야 성과가 날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와, 정말 공감 가는 부분입니다. 자료에 묘사된 걸 보면 딱 제 주변 직장인들 모습이에요. 그렇죠. 업무용 모니터 구석에 호가창 띄워놓고 1분마다 새로 고침하고 점심시간엔 동료들이랑 주식 토론하고 퇴근하면 유튜브로 급등주 검색하고 하루 종일 정말 치열하게 투자하죠. 맞아요. 근데 이런 행동이 오늘도 열심히 살았다는 가짜 뿌듯함만 줄 뿐 계좌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하니 좀 허무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피델리티 투자의 아주 전설적인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수십만 개 고객 계좌를 장기간 분석했더니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계좌 그룹에 아주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었어요. 네? 바로 계좌 주인이 사망했거나 혹은 계좌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거나 비밀번호를 잃어버려서 수년간 아무런 거래도 하지 않은 계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유명한 죽은 자의 계좌 이야기군요. 네. 들을 때마다 충격적이에요. 결국 인견의 개입이 없는 게 최선이라는 뜻이니까요. 근데 솔직히 이게 가능할까요? 내 돈 수천만 원이 걸려 있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죠?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칙인 겁니다. 그만큼 지키기 어렵다는 뜻이죠. 차트를 계속 들여다보면 우리의 뇌는 이성적인 판단을 멈추고 아주 원시적인 공포와 탐욕에 지배당하게 됩니다. 결국 주가가 조금만 흔들려도 공포에 팔거나 조바심에 사는 뇌동매매로 이어지게 되죠. 뇌동매매. 네, 이런 잦은 매매는 증권사 수수료만 늘려줄 뿐이고요. 저도 초보 시절엔 하루에 수십 번씩 계좌를 들여다보면서 전전긍긍했던 경험이 있는데 돌이켜보면 그때 했던 매매 대부분이 후회로 남았죠. 워런 버핏의 파트너 찰리 멍거의 비유가 떠오르네요. 투자자에게 평생 딱 20번만 구멍을 뚫을 수 있는 펀치카드가 주어진다고 상상하라. 그렇죠. 기회가 20번뿐이라면 오늘 아침 뉴스에 나온 테마주를 그렇게 쉽게 살 수는 없겠죠. 절대 못하죠. 아마 한 번의 기회를 쓰기 위해 몇 달, 몇 년을 고민하고 분석할 겁니다. 투자의 진짜 정답은 자료에서 말하듯 싸게 사서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기다려서 비싸게 판다. 이거예요. 고통스럽게 기다린다. 네. 그리고 그 고통스럽게 기다리는 시간이 투자의 99%를 차지합니다. 아마존은 닷컴 버블 붕괴 때 주가가 95% 폭락한 적이 있고요. 테슬라는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애플도 한때는 망한 회사 취급을 받았죠. 와. 하지만 그 고통의 시간을 견뎌낸 엉덩이 무거운 투자자들이 결국 모든 과실을 가져갔습니다. 좋은 기업을 골랐다면 그 다음은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게 최고의 전략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래 기다리려면 한 종목에 모든 걸 거는 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자연스럽게 세 번째 원칙으로 연결되는 것 같은데 절대 100% 몰빵하지 않는다입니다. 네. 계좌에 현금이 남아있으면 왠지 손해보는 기분이 드는 게 인지상정인데 왜 현금을 꼭 남겨둬야 할까요? 바로 그 손해보는 기분이 FOMO, 즉 FOMO. 뒤처지는 것에 대한 공포입니다. 포모. 특히 상승장에서는 더 심해지죠. 이 돈을 주식에 넣었으면 20%는 더 벌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계속 들게 되고요. SNS를 보면 다들 풀매수 인증, 영끌 올인 이런 자극적인 글들을 올리면서 그 불안을 더 부추기고요. 맞아요. 나만 현금 들고 있다가 바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공포 때문에 마지막 남은 현금까지 주식 계좌에 쏟아붓게 되죠. 그리고 그 순간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시장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예가 된다? 네, 우리는 현금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180도 바꿔야 합니다. 현금은 수익을 내지 못하는 잉여 자산이 아니고요. 두 가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전략 자산입니다. 전략 자산.
첫째, 시장 폭락 시 내 계좌를 지키는 보험료이자 에어백. 둘째, 남들이 공포에 질려 내던지는 우량 자산을 헐값에 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도 하죠. 무기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워런 버핏이 항상 수십조 원의 현금을 보유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겠군요. 그렇습니다. 버핏은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 시장이 피흘릴 때 살 돈이 없으면 그건 당신에게 기회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사태처럼 시장의 대폭락은 주기적으로 찾아옵니다. 역사가 증명하죠. 네. 그때 현금이 있는 사람은 부자가 될 기회를 잡지만 없는 사람은 그저 자기 계좌가 녹아내리는 걸 지켜보거나 공포에 질려서 헐값에 주식을 던지게 됩니다. 현금이 있느냐 없느냐가 위기 상황에서 포식자와 먹이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럼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요? 자료에서는 일반적으로 한 20에서 30%를 권장하던데요. 네, 그 정도가 좋은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능동적으로요? 네, 자료에서 아주 실용적인 도구로 공포와 탐욕 지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CNN에서 매일 발표하는 지수인데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숫자로 보여주죠. 아, 그거 저도 본 적이 있어요. 이 지수가 100에 가까워져서 시장이 극단적 탐욕 상태일 때, 즉 모두가 축배를 들고 있을 때, 그때 오히려 주식을 조금씩 팔아서 현금 비중을 한 30에서 40%까지 늘려두는 겁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모두가 공포에 떨 때 그 현금을 쓰는 겁니다. 아, 2020년 3월 코로나 때처럼요. 정확합니다. 그때 이 지수가 10 아래로 떨어졌어요. 세상이 끝날 것처럼 모두가 비명을 지를 때였죠. 바로 그때가 모아둔 현금이라는 무기를 사용할 최적의 타이밍이었던 겁니다. 와, 그때 현금이 있었던 사람들은 정말 큰 기회를 잡았겠네요. 네, S&P 500 같은 우량 자산을 30% 이상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었고 불과 1년 만에 100%가 넘는 수익을 거뒀습니다. 현금은 상승장에서의 약간의 수익을 포기하는 대가로 하락장에서 내 자산을 지키고 오히려 더 큰 부를 쌓을 기회를 주는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들어보니까 앞서 말한 세 가지 원칙, 그러니까 손익비, 인내, 현금 보유가 모두 이성적인 판단의 영역인 것 같아요. 네, 해설은 이 모든 걸 알아도 결국 마지막 관문은 나 자신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매도 버튼을 누르는 건 결국 감정을 가진 인간이니까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네 번째 원칙, 인간의 본능을 공부해야 한다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네 번째 원칙이 사실상 앞선 세 가지를 모두 관통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칙입니다. 주식시장은 우리의 생존 본능과 정반대로 움직여야 돈을 버는 아주 기묘하고 또 잔혹한 곳이거든요. 군중 심리의 위험성을 말하는 거군요. 그렇죠. 원시시대에는 무리에서 떨어지면 곧 죽음이었으니까 우리 DNA에는 남들이 환호할 때 같이 기뻐하고 도망갈 때 같이 도망가라는 본능이 깊게 새겨져 있다고 하죠. 바로 그 심리를 소위 세력이라 불리는 시장의 큰 손들이 정확하게 이용합니다. 아, 주가를 천천히 끌어올려서 대중의 탐욕을 자극한 뒤에 뉴스와 커뮤니티가 그 종목으로 뜨거워질 때 고점에서 물량을 넘기죠. 반대로 주가를 의도적으로 폭락시켜서 극도의 공포를 유발한 뒤에 개인들이 던지는 물량을 헐값에 조용히 받아먹습니다. 이 패턴은 튤립 버블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료에 나온 아이작 뉴턴의 일화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미적분을 창시한 인류 최고의 천재가 주식 투자로 전 재산을 잃었다니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1720년 영국의 남해 회사 버블 사건이었죠. 뉴턴은 아주 영리하게 초기에 투자해서 100% 수익을 내고 팔았습니다. 거기서 멈췄어야 했는데. 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자신이 판 주식이 계속해서 폭등하고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보다 훨씬 큰 돈을 버는 걸 보자 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탐욕에 굴복해서 버블의 최정점에서 전 재산을 투자했고 버블이 터지면서 모든 걸 잃었죠. 와, IQ 190의 천재조차 이기지 못한 게 인간의 탐욕과 군중심리였군요. 네, 그가 남긴 말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차트 분석이나 기업 분석보다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가 투자에서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네. 그래서 자료는 감정을 억지로 제어하려 하지 말고 아예 회피하라고 조언합니다. 심리학의 배꼽 효과처럼 탐욕을 부리지 말아야지, 공포를 느끼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할수록 오히려 그 감정에 더 사로잡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회피해야 할까요? 그냥 눈 감고 귀막을 하는 건가요?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료에서 3가지를 제시하는데요. 네. 첫째, 주식시장을 일기예보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내일 비 오고 천둥 친다고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듯 주가 하락은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겨울일 뿐입니다. 겨울은 가고 봄 온다. 맞습니다. S&P 500 지수는 지난 100년간 2번의 세계대전과 대공황, 오일 초크, 금융위기 등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연평균 10%씩 성장해 왔습니다. 그 역사적 데이터를 믿는 거죠. 장기적인 관점으로 단기적인 변동성에 무뎌지라는 거군요. 둘째, 방금 이야기한 뉴턴의 실수를 책상 앞에 붙여놓는 겁니다. 탐욕이라는 감정이 고개를 들 때마다 인류 최고의 천재도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보면서 스스로에게 경고하는 거죠. 네. 계좌를 의도적으로 만드는 거죠. 장기 투자를 결심했다면 스마트폰에서 HTS 앱을 지우고 비밀번호를 일부러 복잡하게 만들어서 로그인하기 귀찮게 하세요. 주식 커뮤니티 접속 끊고 그 시간에 차라리 운동을 하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주식에서 멀어질수록 당신의 수익률은 올라갈 겁니다.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조언이네요.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한 4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째, 승률이 아닌 손익비가 유리한 게임에만 참여하라. 둘째, 좋은 자산을 샀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인내해라. 셋째, 현금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최강의 무기이니 항상 보유하라. 그리고 넷째, 시장이 아닌 당신의 본능과 싸워 이겨라. 네. 이 원칙들이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의 본능이나 우리가 받아온 교육, 사회 통념과는 정반대라서 실천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주식시장은 전쟁터이고요. 진짜 시험은 모두가 돈을 버는 상승장이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지는 폭락장에 왔을 때 시작됩니다. 이 4가지 원칙은 결국 폭락장에서 당신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돕는 생존 지침서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대박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살아남는 것. 네, 생존하는 투자자만이 장기적으로 부를 얻을 자격이 주어지는 곳이니까요. 그렇군요. 생존이 곧 승리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4가지 원칙은 모두 우리의 본능을 거슬러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청취자분께서는 이 4가지 중에서 어떤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느끼시나요? 어쩌면 바로 그 지점이 투자자로서 당신의 가장 큰 맹점을 드러내는 곳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자신의 그 맹점을 파악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 겁니다.